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100층짜리 대형 빌딩이나 피카소 진품 아니면 막 대박 날 것 같은 스타트업, 미래 수익권 이런 엄청난 자산들을 수만 개로 쪼개서 스마트폰으로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마치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사듯이 편하게 말이죠. 맞아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나 초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시장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 즉 KCMI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 네,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제도화의 의의라는 자료죠. 네, 맞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복잡한 문서를 저희가 싹 다 해독해서 가장 흥미로운 통찰만 쏙쏙 뽑아드리는 게 이번 심층 탐구의 목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새로운 코인이 나왔다 이런 기술적인 가십이 아니거든요. 자산의 소유와 증명이라는 수백 년 된 금융의 뼈대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법전 인프라 공사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 일하기보다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법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기술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우리 삶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법이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KCMI 보고서가 추적하는 게 딱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 같은 아주 보수적인 성병 안으로 분산 원장, 즉 블록체인이라는 이 이질적인 기술이 수용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궤적을 아주 상세히 보여주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법적 지위의 변화라고 봅니다. 아, 법적 지위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살 때도 블록체인에 다 기록은 남았잖아요. 그렇죠. 기록은 다 있었죠. 근데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분산 원장이 국가가 인정하는 일종의 등기부 등본 수준으로 승격이 됐다는 건데 이게 진짜 일반 투자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법적 방패가 생긴다는 건가요? 핵심은 권리 추정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분산 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주식 등을 분산 원장 등록 주식 등으로 명확히 정의를 했어요. 이름이 좀 긴데 어쨌든 법적으로 딱 못을 박았다는 거네요. 그 권리 추정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스템상의 특정 양수인의 이름이 딱 등록되어 있으면 법원이 별도의 추가적인 증명 절차 없이 이 사람은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다. 이렇게 법적으로 강하게 추정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 사고 터지거나 거래소 파산했을 때 내 돈인데 내 돈이라고 증명하기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그 기술적 장부가 법적 진실로 바로 직결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권리 추정력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겪었던 엄청난 난항들이 이제 해결되는 통로가 열린 거죠.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중앙 서버 하나만 관리하면 규제 당국 입장에서 통제하기 훨씬 쉽잖아요. 굳이 이렇게 여러 노드에 분산되는 복잡한 기술을 제도권이 수용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통제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 작동 방식을 보면 당국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아, 스마트 계약. 조건이 딱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토큰 증권은 단순히 소유권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조건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월 말일에 수익 5%를 토큰 보유자 지갑으로 자동 배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규제를 위반하는 거래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런 것도 코드로 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일일이 사람 써서 감시하고 사후에 적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자체가 법적 의무 이행을 자동으로 강제하는 스마트한 감시망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와, 코드가 곧 규제 준수 담당자가 된다. 발행인 입장에서도 중간에 떼이는 수수료나 서류 작업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자금 조달 비용 낮아져서 좋고 진짜 일석삼조네요. 네, 완전히 탈중앙화된 유통망을 얻게 되는 거니까 발행인에게도 엄청난 이득이죠. 그럼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간 기관 뺄 수 있고 코드가 알아서 다 해준다면 저도 내일 당장 제 이름 딴 토큰 증권 만들어서 투자금 막 모을 수 있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똑딱 만드실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제도가 신설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 안 되나요? 아무리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위변조 불가능하고 투명해도 말이죠.
결국 토큰 증권은 현실 세계 자산, 그러니까 빌딩이나 미술품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 블록체인 밖 현실에서 그 빌딩에 불이 나면 어떡할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미술품 들고 해외로 튀어버리면 블록체인 안에 완벽한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군요. 이른바 오라클 문제네요. 맞습니다. 현실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입력하는 연결고리에는 결국 인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이 현실의 화재나 사기까지 막아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스스로 분산 원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거군요. 자본금이 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고 났을 때 투자자한테 배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무 능력을 보는 거죠. 10억 원이요? 생각보다 허들이 꽤 높네요. 그냥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군요. 그렇죠. 게다가 인적, 물적 설비 요건은 물론이고 대주주랑 임원의 적격성 심사도 하고 이해 상충 방지 체계까지 꼼꼼하게 봅니다. 현실 세계에서 책임질 수 없는 주체는 아예 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결국 탈중앙화 기술을 쓰더라도 진짜 책임을 지는 건 중앙화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타협점이네요. 좋습니다. 발행은 그렇게 엄격한 곳에서 한다 치고 그럼 투자자들은 이 토큰 증권을 도대체 어디서 거래하게 됩니까? 새로운 제3의 장터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존 증권사 앱에 강남 빌딩 1호 토큰 이렇게 상장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코인 거래소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개정안은 다자간 장외거래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인가 단위를 도입했거든요. 한국거래소 같은 거대한 정교거래소는 이런 다양한 롱테일 자산들을 유연하게 담기에는 상장 요건이 너무 무거워요. 결제 시스템 차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블록체인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데 기존 거래소는 매수하고 이틀 뒤에 결제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불일치가 있으니까 다수의 투자자가 상대 매매로 사고팔 수 있는 특화된 소규모 장외거래 시설들을 만들도록 법을 푼 겁니다. 아, 주식시장으로 치면 KOTC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같은 전용 장터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네요. 근데 장외 시장이면 솔직히 리스크도 크고 정보 비대칭성도 심하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막 전 재산 몰빵하고 이러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철저한 투자 한도 제한이 따릅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엔 재산 상황이나 기존 투자 경험 같은 걸 척도로 삼아서 딱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투자하도록 캡을 씌워놨어요. 다행이네요. 장외시장 특성상 가격도 막 뛰고 황금성도 떨어질 수 있는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투자자들 돈 다 날리는 꼴은 미연에 방지해야죠. 적절한 속도 조절 장치 같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발행이랑 유통 인프라가 어떻게 깔리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제일 무릎을 탁 쳤던 대목이 있거든요. 바로 무엇이 증권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그 그릇과 음식 비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금융위에서 토큰 증권 제도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기발하게 비유했잖아요. 즉, 토큰은 겉을 싸는 형식인 그릇이고 증권은 그 안에 담긴 실제적인 권리인 음식이라는 건데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 널려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우리는 담은 음식이 증권 아닙니다. 그냥 유틸리티 코인이고 포인트입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릇은 다 화려한데 안에 담긴 게 불량식품인지 찐 증권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서 자본시장법의 대원칙인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은 그 증서가 종이냐, 전자문서냐, 토큰이냐 이런 껍데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 오로지 그 안에 담긴 권리의 실질만 본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되려면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의 노력에 따른 사업 결과로 손익을 귀속받기로 하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노력과 손익의 귀속이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토큰을 샀는데 그 프로젝트 팀이 막 열심히 사업 키워서 번 돈을 저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면 그건 명백히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거네요?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권이죠. 근데 시장에는 엄청 교묘하게 설계된 토큰들 많잖아요. 우리는 배당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앱 활동 많이 하시면 보상으로 포인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싹 포장하면 어떡하나요? 이런 꼼수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이 사안별로,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제적 실질을 따지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만 활동 보상 포인트라고 포장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면 증권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정합니다. 아,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건 안 통한다. 네, 그리고 사업 총산할 때 자녀 재산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발행인이 막 토큰 같이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이것도 증권으로 봅니다. 그럼 반대로 무조건 증권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네, 증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경우도 명시했죠. 발행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순수 탈중앙화 코인이라던가 그냥 가치 유지가 목적이라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요. 또 실물 자산 공유권만 표시했고 발행인의 가치 상승 노력이 없으면 증권으로 안 봅니다. 결국 내가 땀 안 흘리고 남의 노력에 기대서 돈 벌 목적이 강할수록 증권에 가까워진다는 거네요. 여기서 불가피하게 시야를 좀 글로벌로 넓혀봐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타인의 노력이나 수익 기대 같은 개념들, 이거 결국 미국의 그 유명한 하위 테스트에서 온 거잖아요. 네, 하위 테스트를 상당 부분 개수했죠.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미국 SEC가 거의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이러면서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랑 막 소송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미국 상황이 우리 법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투자계약 증권 개념이 하위 테스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 논리가 우리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잣대가 되거든요. 최근 판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오, 그게 뭔가요? 자산 그 자체의 본질보다는 그걸 투자자에게 어떻게 팔았냐 하는 판매 행위, 그리고 그 거래를 둘러싼 종합적인 경제적 현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산 자체보다 판매 행위를 본다. 이건 조금 헷갈리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건 증권 아니고 상품으로 딱 분류되지 않나요? 자산 본질이 정해져 있는데 팔 때마다 성격이 바뀐다는 건가요? 과거 SEC 대 쉐이버스 사건을 보면 그 논리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상품이 맞아요. 근데 쉐이버스라는 사람이 내 신탁 펀드에 비트코인 맡기면 주당 7% 엄청난 이자 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아, 뭔가 전형적인 폰지 사기 냄새가 나는데요. 전형적인 사기였죠. 미국 법원이 여기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성격을 바꾼 게 아니에요. 쉐이버스가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을 모으고 이자를 약속한 그 구조 전체, 판매 행위 전체를 하나의 투자계약 증권으로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렌지 자체는 그냥 과일인데 오렌지 농장 수익 나눠줄 테니까 나무 사라고 분양계약 맺으면 그 전체 세트 메뉴가 증권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이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수익에 대한 기대라는 양념을 잔뜩 쳐서 팔면 그게 증권이 되는 거죠.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 경제적 현실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리플 사건에서 법원이 되게 흥미로운 분리 판결을 냈잖아요. 리플 경영진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직접 우리가 생태계 키울 테니 투자해라 하고 판 건 증권 판매가 맞다고 봤습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개인들한테 판 건 아니라고 했죠? 네, 일반 대중은 익명 거래소에서 이게 리플 회사 건지 다른 투자자 건지 알 수도 없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노력에 기대된 수익의 기대라는 경제적 현실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겁니다. 와, 그거 진짜 재밌네요. 그럼 코인베이스 사건은요? SEC 대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코인베이스가 방어 논리로 아주 핵심적인 법리를 꺼냈어요. 단순히 자산 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진이 매수자에게 미래의 어떤 노력을 제공하겠다는 강제력 있는 의무, 즉 구속력을 지지 않으면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국이랑 미국의 결정적인 법적 뉘앙스 차이가 빡 발생하는데요. 방금 코인베이스는 강제력 있는 의무, 즉 계약적 구속력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아까 한국 자본시장법 요건 설명하실 때 우리는 명확하게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조문 자체에 그렇게 못 박혀져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갠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막연한 이익에 대한 기대만 있어도 웬만하면 다 증권으로 폭넓게 포섭하려고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법이 요구하는 계약상의 권리라는 허들이 미국의 기대보다 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사안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향후 토큰 시장을 가를 가장 큰 쟁점이에요. 아, 역시 그렇군요. 미국의 하위 테스트는 기대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마케팅 방식이나 트위터 발언 같은 상황만으로 증권성을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막 생태계 키운다, 가격 오를 거다 이러면 증권으로 묶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조문의 계약상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나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투자계약증권으로 묶어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렇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상장하려는 코인이 만약 한국 법상 투자계약 증권 요건을 덜컥 충족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기존 코인 거래소에서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장 상장 폐지되고 그 엄격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토큰 증권 장외시장으로 쫓겨나야죠. 반대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나면 기존처럼 편하게 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들이나 토큰 발행하려는 프로젝트 팀들은 과거처럼 백서 하나 달랑 들고 나올 게 아니에요. 자신의 토큰 구조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계약적 권리가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는지를 정말 뼈를 깎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법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선을 살짝 넘는 순간 규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요. 이 경계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법리적 줄타기가 앞으로 수년간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피 튀기는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KCMI 보고서를 쭉 해독해 보니까요.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로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어떤 코인이 대박난다더라 이런 가십성 투자 정보가 아니었어요. 네,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죠. 이 무형의 디지털 데이터가 어떻게 국가의 법적 승인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의 보증과 스마트 계약의 강제력을 결합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증권이고 아닌지를 가르는 그 치열한 철학적 고민까지. 자본주의의 근간인 소유와 증명의 인프라가 아날로그 등기부 등본에서 분산 원장으로 진화하는 아주 역사적인 마이그레이션 현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래요. 새로운 기술이 제도로 편입되는 과정은 언제나 큰 마찰음을 냅니다. 하지만 그 진통의 끝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시장과 효율성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 거대한 법적 인프라의 설계도를 살펴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부동산이나 미술품이 조각나서 토큰화되는 과정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 기반이 완전히 굳어지고 나면 그 대상이 과연 실물 자산에만 국한될까요? 실물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크리에이터의 미래 잠재력, 혹은 특정 전문가의 개인적 평판이나 노동의 가치까지도 데이터로 조각내어 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수 있습니다. 와, 사람의 평판이나 잠재력까지요? 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물질적 형태에 한정지어 생각했던 소유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이 토큰화될 수 있는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의 미래 수입권 10조각을 내 지갑에 소유하는 시대, 혹은 내 자신의 평판을 토큰화해서 투자받는 시대. 진짜 기술과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피어나는 이 상상력이 가슴을 뛰게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등골을 살짝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완벽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새로운 그릇에 어떤 음식을, 아니 어떤 가치를 담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남겨드리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변화를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